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끝나고 나서 한 1시간? 약간 그런 남짓 걸리는 시간인데, 식사는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막 원망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이렇게 밥을 되게 빨리 먹는 사람이 아닌데 마시게 되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조금 소화 잘 되는 걸로 드시고, 사실 경영조직은 나중에 끝날 때 되면은 막 동지애가 생깁니다. 거의 토요일 밤에 밤 늦게 가는 누구 이렇게 이제 얼굴도 익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이 고통이 그렇게 머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 수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금방 7월, 8월 금방 와요. 그래서 조금만 이제 힘드시더라도 견디시고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인사노무관리와 같이 똑같이 오늘 이제 간단하게 수험 적합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자료 중에 강의 계획서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강의 계획서의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연간 스케줄이 나와 있고, 지금 똑같이 우리가 이제 지금 연기 1기, 2기, 3기 중에 1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영순환 때는 여러분들이 러프하게 이제 개념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 물론 완벽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구멍이 있어요. 그리고 공부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지금 나는 퍼즐 맞추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도가 잘 안 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완벽한 퍼즐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배경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고, 우선은 드문드문이지만 조금 맞추셔야 돼요. 맞추셔야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보이고, 그 퍼즐이 사실 8월 달에 완성이 되면 좋은데 완성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완성이 안 된 상태로 어떻게 들어가서 시험을 볼 수 있느냐? 자, 경영조직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론이나 모든 주제를 여러분들이 학자의 마인드로 이어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물론 생각나는 것까지는 이제 퍼즐을 맞춰보시고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좀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한번 보시면 1순환 때는 우리가 심화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기 때 개념을 공부했었던 것을 아주 빠르게 이제 넘어가되, 오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창의성에 대해서 사실 그 전에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창의성에 대한 뭐 개념이라든지 구성 요소라든지 그리고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그 촉발 요인이나 저해 요인,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공부하지만, 자, 창의성과 관련한 다른 주제들, 뭐 예를 들면 퀸과 카메론의 성장 경로 모형에서 창의성이 요구되는 구간은 어디인가, 또는 조직 문화에서 이제 경쟁 가치 모형에서 창의성이 가장 요구되는 단계는 어디인가, 또는 성격적인 측면에서 빅5에서 창의성과 가장 연계성이 높은 부분은 어디인가, 이런 식으로 우선은 창의성에 대한 공부가 어느 정도 됐다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관련된 것들을 계속 이제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심화 내용을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내용의 디테일을 다듬으시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쓰려고 하지 마세요. 다만 너무 처음부터 효율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나는 이것만 외우겠다, 지금 벌써부터 이제 목차 키워드 노트에서 딱 요것만 나는 딱 외워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사실 시험이 운이 개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2차는 공부하시면 안 돼요. 1차는 이 정도면 됐다 싶은 게 있는데 2차는 정말 쥐어 짜낼 때까지, 한마디로 타올을 짜서 물이 안 나올 때까지, 그리고 마른 오징어에서도 물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너무 효율을 찾지는 마시고 우선은 세세하게 관찰을 하신 다음에 그 중에서 엄선을 하세요. 그래서 나에게 잘 와닿는 거,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교수라면 내가 점수를 잘 줄 수 있는 그런 설명이나 키워드는 이거 같다 라고 하는 게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우선은 묘사를 하신 다음에 엄선해서 제외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스스로 거치셔야
거치셔야 됩니다. 스스로 거치셔야 실력이 제대로 쌓일 수가 있다.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경영조직론은 인사노무관리와 다르게 어떻게 공부하시면 되냐면, 인사노무관리는 실에다가 이런 여러 가지 조립 구술들을 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용을 공부를 하신 다음에, 자, 이거는 이렇게 꿰 수 있다. 그 이유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득을 하시면 되는 거고, 사실 경영조직은 꿰고 말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도장 깨기 방식으로, 자, 우선은 이런 주제가 있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담백하게 어떤 학자가 어떤 히스토리 때문에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아시되, 자, 다만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서 이런 주제가 문제가 된다.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사노무관리는 다양한 제도, 기법, 주제 이런 것들을 구미에 맞게, 기호에 맞게 그때그때 역대 대신에 내 생각은 이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힐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경영조직은 생각 밝힐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요런 연구는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 적합하다고 이제 배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조직은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 계획서의 그 두 번째 페이지 넘어서 세 번째 페이지 한번 보시면 강의 진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회차로 진행이 되고 이 진도표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스케줄표대로 진행이 되진 않아요. 약간 밀리기도 하고 약간 빠르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리 알려드리는 게 쪽지 시험은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긴 하는데 연기와 같은 단답형의 또는 단순한 단어형의 그런 쪽지 시험은 아니고요. 약간 미니 약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이런 방식으로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미니 약술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목차랑 키워드 정도 이렇게 써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매번 이제 쪽지 시험이 한 10분 정도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회차랑 11회차 한번 보시면 중간고사랑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5회차 때는 그 약술 문제로 제가 문제를 내볼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답안지 작성한 다음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첨삭을 해서 제가 다시 피드백을 드릴 예정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시간에는 기말고사로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경영조직은 약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오늘 1등을 한다 하더라도 내일 꼴등이 될 수 있는 게 경영조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실력이 계속 쌓이고 있지만 사실 공부 한 데서 나오면은 1등을 할 수 있는 거고, 공부 안 한 데서 나오면 그냥 바로 꼴등이에요. 그래서 너무 1등 꼴등 이런데 이제 1위 1비 하지는 마시고, 뭐 점수가 괜찮게 나왔다 그러면은 상당 부분 내가 잘 알고 있는 거구나. 하지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점수가 안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우울해하지 마시고, 보완하면 된다. 오히려 모의고사에서 만나서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고로 작년에 윌리엄 오치의 통제 방식 3가지를 제가 모의고사에서 냈었는데, 모의고사에서 틀린 사람 진짜 많았었거든요. 이런 게 있었나? 이런 거 완전 신박하다라고 했었는데 그 1번 문제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모의고사에서 만나는 게 다행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문제는 만나는 걸 오히려 더 반갑게 생각을 하시고 보완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1등, 꼴등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이것을 진단을 하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우리 수업 시간은 6시 반에 시작해서 10시 10분 정도에 마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mp3 개념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세요. 많이 활용을 하시고, 어느 정도 이제 숙지가 되면 거기에서 플로우를 잡아보는 것도 제가 추천합니다. 플로우를 잡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모든 목차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조금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거 중요한 주제인데, 그리고 중요한 주제라
문제라고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좀 나올 것 같아 라고 하는 거는 미리 이제 한번 루틴을 짜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거 다음에 이런 논의가 진행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경영조직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루틴을 조금 이렇게 짜보신 다음에 문제를 보시고 문제에서 묻는 걸 쓰시되 가감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마찬가지로 오리엔테이션 자료 한번 볼까요? 오리엔테이션. 자, 오리엔테이션 자료 보시면 합격 기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박사급의 정말 그 논문을 쓸 수 있는 역량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가로서의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에게 합격 점수를 주는 거고, 경영조직은 딱 보면은 이 사람 공부 인계치를 넘었구나, 넘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이 판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이 난 성실하게 공부를 했다, 책 좀 봤다 라고 하는 것을 어필할 정도,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형광펜 칠하는 법은 인사랑 좀 다른 것이, 인사 같은 경우에는 예시 박스가 있지만 경영조직은 예시 박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 보시는 것처럼 연기 때는 대중 소목차 이렇게 우리가 형광펜을 쳤다면, 이제 일기 때는 개념, 그리고 학자, 키워드, 연도 이렇게 이제 다른 색깔로 하신 다음에 그 굉장히 도움되거든요. 뭐냐면 책을 너무 바삭하게 정독하면서 하나하나 씹어먹겠다, 이거보다 차라리 여러분들이 노동법을 평일에 듣는다면 그래도 나는 경영조직에 대한 감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개념만 본다, 또는 학자만 본다, 또는 대략적인 연도만 본다, 또는 키워드만 한번 본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너무 문구 하나하나를 다 쓸어 담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 번 보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등한 레벨별로 형광펜 칠하신 다음에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왜 알려드리냐면, 사실 형광펜 칠하는 거 너무 기본적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알려드리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합격수기 보시면은 어떤 분이 생동차 때 내가 이런 거 안 해서 너무 아쉬웠다, 몰랐었다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형광펜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자, 이게 거의 30-40년을 내려온 40대부터의 그 공부 방식입니다. 그래서 동등한 동의 수준, 동일한 어느 정도의 레벨을 여러분들이 가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최대한 여러 번 많이 보세요. 그렇게 하는 거 꼭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질문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메일로 보내셔도 되고 카톡으로 보내셔도 되는데 카톡이 좀 더 빠르다,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자, 다만 제가 연기 때 조금 곤란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몰아가지고 100개를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100개를 보내시면 약간 스크롤버를 내리는데 동기부여가 안 생겨요. 뭔가 저도 스몰 석세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이게 좀 탁탁탁 보내고 이렇게 뭔가 답변 보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스크롤버를 계속 내리는데 100개 말해서, 자, 100개씩 보내지 마시고 이제 그냥 좀 짧게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시면은 훨씬 더 제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 다음 자료가 사실은 알짜배기죠. 그래서 요 자료를 한번 보시면, 제가 최근 5개년 정도의 그 학습 노하우를 이렇게 담아 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카페에 올려져 있는 글도 있고, 나는 그런 공개된 글 싫다라고 해서 합격자 티타임 때 저한테 별도로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선생님 한번 공유해 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상세한 거, 그리고 공부 방법에 도움이 되는 거, 이렇게 제가 추려놨습니다. 있으니까 이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마찬가지입니다. 상황 적합론에 따라, 그렇죠? 보편론적 관점이 아니죠. 그래서 상황 적합론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나랑 맞다. 아, 이거는 이런 사람은 나랑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판단하셔가지고 나에게 맞는 방식을 찾으셔서 자, 여기에서 이제 한 뭐 3개, 4개 정도 찾으신 다음에 독서실 책상에 붙여 놓으시고 그대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경영조직은 성실한 사람이 이제 결국은 점수 잘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경영조직과 관련해 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아니 그래도 성실하게 공부해도 점수 안 나온다는데 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쓰셔야 됩니다. 핵심 키워드를 잘 쓰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합격 노하우에 대한 요 자료는 제가 별도로 설명하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서 또는 다음 주에 복습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고 맞는 것을 찾으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일기를 시작하며 라고 하는 이 편지 있잖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명드리지는 않고 일기의 목적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우리가 연기 때 어렴풋이 체계 그리고 개념을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과 체계가 맞는지를 수업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더 심화 내용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심화 내용으로 자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연구가 진행이 됐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사례 문제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두시고 최근에는 분설형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3가지, 뭐 4가지 뭐 이렇게 묻고 있기 때문에 특히 구성 요소라든지 유형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가지수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빠짐없이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바로 이제 수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경영조직론에 대해서 연기 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우선은 경영조직론이라고 하는 학문 명칭은 없습니다. 없고 통상 학부생 수준에서 조직행동론 그리고 조직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묶어가지고 우리가 시험용 학문으로 명칭으로 경영조직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직행동론과 이제 조직론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조직행동론은 조직 내 개별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들이 있어요. 특성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격이 다르기도 하고 이제 나타나는 태도가 다르기도 하고 동기부여 정도가 다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행동 양태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이제 다루는 학문이 조직행동론입니다. 그래서 학부 때는 통상 2학년 때 또는 3학년 때 대부분 2학년 때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 구성원들에 대한 독특한 특성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조직론 또는 조직구조론이라고 불리우는 OT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조직의 구조, 시스템에 대한 부분 또는 조직의 전반적인 어떤 문화에 대한 부분을 거시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자, 조직행동론은 개별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특성에 대해서 다루는 거고 조직론은 자, 이런 개별 구성원보다는 자, 집이라고 하는 게 있을 때 어떻게 구조나 어떻게 이제 이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설계해야 잘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이 안에서 시너지 효과가 이제 극대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이제 만들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1번의 조직행동론을 미시조직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개별 구성원 한 명 한 명을 이제 살펴본다는 거죠. 그리고 조직론 내지는 조직구조론이 이제 거시조직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편, 2편, 3편 같은 경우에는 요 조직행동론에 대한 부분이 많고 4편은 바로 조직구조론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시, 거시를 모두 통합한 이런 학문 체계에 대해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변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아시겠지만 이제 일기를 시작하는 측면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를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냐면 21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세요. 21페이지. 우선 변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학자의 입장에서 많이 뭔가를 측정하고 싶어요. 그런데 굉장히 추상적인 그 명칭이나 문구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추상적인 여러 가지 개념들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이제 변환시킬 때 우리가 변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 변수에는 요 네 가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 조절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앞으로 어떤 모형을 다룰 때 자, 이것은 독립변수죠. 또는 자, 이것은 종속변수죠. 자, 이거는 조절변수죠. 자, 이건 매개변수죠. 요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무엇을 의미한지를 보시면 되는데 독립변수라고 하는 것은 종속변수를 변화시키는 요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주로 원인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현상을 영향을 미치는데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측정할 수 있는 개념들을 우리가 독립변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종속변수는 여러 가지 영향들을 받아서 변하게 되는 요인이라고 해서 자, 결과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의 다양한 영향 요인을 받아서 이제 뭔가 변화가 나타나게 될 때 자, 이것을 우리가 결과 변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사실 쉽죠.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매개 변수는 원인과 결과 사이에서 결과를 이끌어내는 이유를 설명을 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하죠. 원인 변수라고 볼 수 있는 독립 변수가 결과 변수라고 불리울 수 있는 종속 변수로 이렇게 이어지는 인과관계가 있어요. 원인과 결과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매개 변수는 원인과 결과 사이에서 결과를 이끌어내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정교하게 설명을 해주는 변수를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개 변수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원인이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더 타당한 논거라든지 타당한 어떤 추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줄 때 이제 매개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는 또 다른 이름으로 징검다리 변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이런 원인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라고 하기보다는 원인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심리적인 현상이 결국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훨씬 논리적으로 정교하고 타당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매개 변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조절 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조절 변수라고 하는 것은 자,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가 있을 때 인과관계를 이제 설명을 하는 그 중간에서 조절을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절. 자, 조절을 한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 원인이 결과에 미치는 그 크기나 강도나 방향성을 더 크게 또는 더 약하게 만들어주는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 나는 원래 이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한다. 물론 말이 안 되는 그 전제 조건이지만 좋아하는데 여기 이제 학원에 와서 뭔가 수업을 들어보니까 완전히 나는 더 동기부여에 지금 완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더 공부를 하고자 하는 열망이 훨씬 더 커진다.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예, 물론 그럴 수 없을 수 있지만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강의를 듣는 거 이게 이제 조절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영향의 크기 또는 방향을 더 크게 또는 더 약하게 만들어주는 변수를 조절 변수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매개 변수와 조절 변수를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그 모형이 직무 특성 모델입니다. 직무 특성 모델 이거 인사에서도 나오고 경영 조직에서도 나와요. 자, 그래서 직무 특성 모델은 누가 주장을 했었죠? 헤크만과 올드햄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모델의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직무 설계를 할 때 핵심 직무 차원이 주어지게 되면 개인의 심리 상태를 흔들어 놓게 돼서 이게 결국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 개인이나 작업 결과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단 이게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고 종업원의 자존에 대한 열망 그리고 성장 욕구 강도가 얼마나 존재하는지에 따라서 더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 종업원의 성장 욕구 강도가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원래 모형은 자, 종업원의 성장 욕구 강도가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조절 변수이기도 하고 여기에서 또 영향을 미치는 조절 변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이제 조절 변수이어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한 번에 그냥 묶어가지고 종업원의 성장 욕구 강도 요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이랬을 때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자, 독립변수는 뭐라고요? 독립변수라고 하는 것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독립변수, 원인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원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직무를 어떻게 해주면 우선은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요 5가지를 충분히 제공하고 갖추어 주게 되면 자, 어떻게 된다? 바람직한 성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작업 그리고 모티베이션이 상승되면서도 질적으로도 좋아지고 만족도도 높아지고 이직률이나 결근율이 낮아지는 바람직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력이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이 징검다리 변수라고 볼 수 있는 매개 변수를 두어서 자, 이렇게 직무를 만들어주면 개인의 심리 상태가 완전히 흔들리게 되면서 이게 결국은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논리를 정교하게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개 변수는 논리의 정교성 그래서 논리적인 타당성을 조금 더 구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장 욕구 강도가 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저 5가지 원인을 채워주게 되면 바람직한 요 효과가 아주 극단적으로 높게 나타나게 되는데 만일 성장 욕구 강도가 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바람직한 결과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굉장히 미미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절 변수라고 하는 것은 자, 원인이 결과에 미치는 크기나 방향성을 이제 더 크게 또는 약하게 나타내주는 그런 변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와 조절 변수에 대한 그 예시가 바로 직무 특성 모델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은 매개 변수죠. 자, 이것은 조절 변수죠. 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는 논리를 정교하게 만들어주는 징검다리 변수 자, 그 다음에 조절 변수는 자, 원인에서 결과로 가는 그 과정을 더 강렬하게 또는 더 약하게 만들어주는 변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자, 이 부분 이제 말씀드리고 바로 우리는 진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를 좀 보시냐면 책 4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책의 4페이지.
자, 우선은 조직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의 개념에 대해서는 뭐 여기 나와 있는 쿤츠나 브라운이나 구텐베르그 등 굉장히 유명한 학자들이 개념 정의를 하게 되는데, 공통적인 그 교집합으로 설명을 하는 건 뭐냐면 우선은 공동의 목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성해야 되는, 성취해야 되는 목표가 있고, 자, 이 목표를 달성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하죠? 서로 의견이나 감정이나 정보를 공유하면서 교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자, 이게 저절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구축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서로 도우면서 이제 시너지 효과를 10분 발휘해서, 자, 어떻게 한다? 외부의 변화하는 환경에 동태적으로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는 여러 이제 사회 집단들을 우리가 조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미리 이제 연기 때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직과 집단의 그 개념 정의가 크게 다른가요? 사실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집단의 개념 정의라고 하면 거의 유사합니다.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2명 이상이 사회적인 단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가 멤버임을 인식하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때 당연히 상호작용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직, 집단은 다른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다르지 않고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사실 작은 조직들이 다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큰 조직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말하는 작은 조직이 바로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집단 또는 부서 또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은 부서들, 작은 할당된 조직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많이 모여서 집합체를 이루게 되면은 거대한 조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직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의 등장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조직은 첫 번째 왜 등장하게 됐냐면 분업을 통해서 효율적인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서 등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노동의 분업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분업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게 뭐라고요? 생산성 증가입니다. 생산성 향상이에요. 그래서 자, 혼자 하기보다는 여럿이서 일을 하게 되면은 시너지도 창출하게 되고 더 나은 아이디어, 더 나은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의 풀을 활용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업이라고 하는 전문화를 활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능률과 효율이 오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직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혼자 일을 하는 것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여기 5페이지 보시면 거래 비용의 최소화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4편의 조직 이론을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그때 시장과 위계 이론이라고 불리우는 거래 비용 이론에서 오게 된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요거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거래 비용 이론 누가 주장을 했었죠? 1937년에 로널드 코즈라고 하는 학자가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 트랜잭션 코스트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 두 주체 간의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는데, 교환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재반 비용을 거래 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주체 간의 재화나 서비스를 교환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거래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기로 한다. 자, 그런데 이렇게 두 주체 간의 거래 비용이 높냐 낮냐 이거를 이제 한번 살펴봤더니 현실 세계에서는 이게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완전 경쟁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동일하게 공유되어 있겠지만 사실 현실 세계는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자, 거래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래 비용이 왜 저렴하지 않고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윌리엄슨 교수가 시장 실패 모델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밝히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게 뭐냐면, 두 주체 간에 서로를 속이면서 이제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기도 하고, 정보가 제한이 되어 있기도 하고, 거래
사회관계가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다양한 이유 때문에 어떻게 한다? 두 주체 간에 그냥 교환을 하기보다는 위계 조직이라고 하는 하이라키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는 게 비용이 더 싸게 저렴하게 들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이게 거래 비용 이론의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표현을 한 게 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반가로 1번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 즉 아담 스미스가 얘기를 했었던 보이지 않는 손이 가격 기제를 통해서 이제 시장 가격을 정하게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고 현실 세계는 어떠하다고요?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독점 시장도 존재하고 독과점도 존재하고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한다? 거래 비용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거래 비용을 낮추는 가장 최적의 방법은 뭐다? 조직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조직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나마 비용이 가장 저렴한 방식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조직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에 조직의 기본 속성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게 아니라 개념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달성해야 되는 공동의 목표가 존재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 공동의 목표가 존재한다. 자, 그리고 이 목표를 최대한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전문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게 분업이잖아요. 그래서 우측 하단에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자, 분업을 시켜서 다 세분화 시켰으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결을 시켜줘야 되겠죠. 연결이 바로 통합이에요. 그래서 그게 좌측 하단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 분업을 최대한 연결시켜가지고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 자, 다만 이때 피라미드라고 하는 권한 체계를 활용을 해서 위계 계층에 따라서 지시해야 되는 사람, 그리고 실제 작업을 해야 되는 사람, 그리고 정말 이제 잘 하고 있는지를 지시 감독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나눠주는 나름대로의 권한 체계가 있으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통상적인 그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자, 조직의 목표는 결국 조직 효과성을 달성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효과성이라고 하는 effectiveness를 여러분들이 개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effectiveness는 한국말로 효과성이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유효성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유효성 이라고도 번역이 된다. 조직 효과성, 조직 유효성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박스에 조직 효과성이라고 해놨죠. 그래서 조직 효과성과 관련해서는 do the right things라고 되어 있죠. 이거 누가 얘기한 거냐면 피터 드러커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 do the right thing은 올바른 일을 수행해서 궁극적으로 목표 달성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조직 효과성은 자, 비용이 조금 든다 하더라도 이제 올바른 일을 잘 수행해서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뭐와 다르다고 우리가 배웠었죠? 효율성과 다릅니다. 자, 효율성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경제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 대비 아웃풋의 극대화, 이게 바로 효율성, efficiency라고 하는 것이죠. 자, efficiency에 대해서는 피터 드러커가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 do things right 이라고 해서 일을 올바르게 하면 가장 경제적인 방법을 찾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이 영문은 누가 얘기를 한 거냐면 피터 드러커가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을 올바른 일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을 일을 올바르게 하면 경제적인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둘 다 추구하면 좋죠. 그래서 연기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위대한 조직이란 효율성과 효과성을 모두 추구하는 조직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 부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지는 않고 이제 바로 넘어가서 자, 조직 효과성은 어떤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는 공식 목표와 운영 목표로 나눠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공식 목표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조직의 존재의 이유예요. 그렇죠? 왜 우리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특히 누가 최고 관리층이 표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 석상에서 우리의 존재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표명을 하는 거. 이게 공식 목표다. 자, 그런데 이제 운영 목표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런 최고 경영층의 어떤 표명 의사보다는 실질적인 중간 관리층이나 하위층들이 책임을 가지고 조직을 실제 이끌어가는데 표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이고 미시적인 목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공식 목표와 운영 목표 둘 다 잘 추구할 수 있어야 궁극적인 목표 달성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조직 효과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더 나아가서 공식 목표와 운영 목표를 잘 진행하고 운영하고 있는지를 자, 여기서 보시는 전통적인 측정 방법도 있고 현대적인 측정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되 자, 15회 때 전통적인 측정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때는 요 세 가지를 다 쓰는 거지만 그 15회 이후에는 많이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됐기 때문에 만일 조직 효과성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를 뭐 전통, 현대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다면 다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통적인 측정 방법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전통적인 측정 방법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8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조직 효과성을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냐면 목표 달성 접근법, 자원 기준 접근법, 내부 프로세스 접근법으로 볼 수 있는데 순서를 이렇게 정하는데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대부분의 사기업 조직에서는 목표 달성 접근법으로 우리가 지금 제대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를 이제 이걸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되고 자, 이 외에 자, 사기업이 아니라 이제 때로는 자, 목표 달성 접근법이 적합하지 않은 그런 조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활동을 하는 그런 이제 소수의 집단 같은 경우에는 소수의 조직 같은 경우에는 자원 기준 접근법을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사실 더 나아가서 내부 프로세스 접근법은 외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조직 외부를 고려하지 않는 이런 방식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활용도에 따라서 목표 달성 접근법을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활동을 하는 자원 기준 접근법 이 두 번째 그리고 외부의 모든 환경을 이제 고려하지는 않는 내부 프로세스 접근법을 세 번째로 이렇게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개념 그리고 측정 지표를 우리가 연기 때 봤기 때문에 1기 때는 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냐면 전제 조건과 한계에 대해서 좀 더 심층 내용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목표 달성 접근법의 개념이 뭐죠? 주로 영리 조직에서 활용을 하는 것으로 산출물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로 괜찮았는지를 본다는 겁니다. 주로 측정 지표 뭐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많이 보는 자, 생산액, 투자 수익률, 시장 점유율, 불량률, 결근율 이런 것들이 목표 달성 접근법의 측정 지표가 됩니다. 자, 그런데 목표 달성 접근법은 항상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전제 조건은 우선은 대부분의 사기업에서 자, 그 매출액이라든지 생산액이라든지 투자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량화 시킬 필요가 있을 때 쓸 수 있고 그리고 자, 여기에서 이제 적당한 수로 그 산출의 퀄리티가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다수의 어떤 목표가 있게 되면은
이것을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우선은 목표의 가지수가 너무 지나치게 많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정한 수여야 된다. 자, 이게 전제 조건이기도 합니다. 전제 조건이자 사실은 한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한번 연결을 해보시면 적당한 수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수의 목표가 있는 경우, 그리고 그 복수의 목표가 너무 다양하고 이질적이고 많은 경우에는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 측정 지표라든지 목표의 최종적인 성과물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을 때, 과업을 완수했을 때, 생산액이나 투자액이나 결근율 이런 것들 가지고 측정하는 게 충분히 수긍 가능하다, 납득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어야 되는 지표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사기업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납득 가능하기도 하고 너무 많지 않은 수로 우리가 활용을 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조직에 힘이 미치는 수준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조직에서 영향력을 이제 통해서 그게 산출물로 나타날 수 있어야만 그때 그게 바로 목표 달성 접근법의 적정한 측정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여기 이제 한계점을 보시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유기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표의 수가 적지 않고 그 숫자뿐만 아니라 상충적인 목표,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집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5가지 측정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를 꼽아봐라 라고 하면 사람마다 서로 다른 주관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관성이 존재한다. 자, CEO라고 하더라도 어떤 CEO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과거에 무조건 이렇게 하면 이거는 올바른 운영 활동이야, 올바른 결과야 라고 할 수 있는 게 반드시 미래를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옳았던 그 결과가 미래에도 당연히 적용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 타당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 접근법은 대부분의 사기업들이 주로 활용을 하는 것이고,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독특한 특성이나 주관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이제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맨 처음으로 가셔서 자원기준 접근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원기준 접근법은 산출물의 퀄리티가 아니라 투입물의 퀄리티를 가지고 제대로 조직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보는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자원기준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 조직이라든지 사회복지 조직과 같이 특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생산성이나 수익률 이거 가지고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장애인 복지 재단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생각을 해보시면, 장애인 복지 재단을 얼마만큼 수익률이 남았는지, 그리고 생산액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자원기준 접근법에서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 조직 그리고 사회복지 조직에서 주로 활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 연기 때 이제 요 부분이 이해가 안 되셨을 겁니다. 뭐냐면 측정 지표를 보시면 판별 능력, 협상 지위, 관리 능력 등이 있는데, 이게 왜 자원기준 접근법의 측정 지표가 될 수 있냐면, 이미 굉장히 희소하고 가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능력치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식별할 수 있는 판별 능력, 그리고 네고시에이션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서열에서 우위가 있다는 거, 그리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인프라나 아니면 조직의 운영 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이거는 언제 훨씬 더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냐면, 타 조직보다 훨씬 더 많은 자원, 그리고 훨씬 더 많은 핵심
능력이나 역량을 가지고 있을 때 인식 능력이나 그 다음에 주고받는 데 있어서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 그리고 관리 능력에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많은 자원, 정보든 아니면 인적 자원이든 물적 자원이든 화폐 자원이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아야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측정 지표 측면에서 훨씬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측정 지표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제가 써놨지만 자원기준 접근법은 여러분들이 조직 이론을 공부를 했을 때 자원 의존 이론 이랑 일맥상통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비영리 조직이라든지 장애인 복지 조직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우리는 사회적인 평판도 굉장히 좋고 관리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이름이 나 있기 때문에 많은 기부금, 많은 자원 그리고 많은 핵심 능력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불러 들어온다. 많이 기부를 한다. 그래서 기부금 같은 것들로 또는 많이 이제 봉사를 하려고 하는 것들로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듯이 측정 지표는 타 조직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자원들을 보유하고 자,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측정 지표로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써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타 조직에 비해서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정보 자원, 화폐 자원 뭐 여러 가지 자원들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의 정도로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원기준접근법의 이제 전제 조건을 한번 보시면 자, 무조건 기부금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획득하고 유지할 수 있지만 관리도 제대로 해야 옳은 산출물이 나오기 때문에 획득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전제가 되면서 안정적인 시장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인프라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부를 하실 때 아, 여기에 이제 주면 딴 데로 새지 않고 제대로 운영이 가능하겠구나 라고 하는데 기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원기준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획득 능력, 유지 능력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시장에서 안정적인 인프라를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제 한계점이 있어요. 항상 전제 조건을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한계로 이어집니다. 반드시 자, 자원을 획득하고 유지했다고 해서 이게 바람직한 산출물로 나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산출물까지의 그 변환 과정이 너무 길게 걸리는 경우,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그리고 운영 구조가 효율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상하게 변용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측면이 이제 한계점으로 지적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자원에 대한 가치 판단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의 10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투입할 때의 자원에 대한 가치 판단은 환경 변화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획득할 당시에는 굉장히 귀중한 정보나 자원이었으나 나중에 이제 평가를 해볼 때는 그게 그 가치를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가치 판단,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투입 자원에 대한 여러 가지 측정 지표가 항상 변화할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부 프로세스 접근법이 있습니다. 내부 프로세스 접근법은 변환 과정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연기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조직 분위기나 팀이나 협동이나 이런 것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면 분위기나 신뢰 정도나 신뢰 풍토 이런 것들이 잘 정착이 되어 있다면 조직 효과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제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부 환경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직 내부에 집중을 하고 있고 각 부서의 활동이 이제 타 부서의 활동과 유기적으로 조화가 된다는 그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서 이기주의 같은 것들은 존재하지 않고 다른 타 부서와 원활한 상호작용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이러한 모역을 적용을 해볼 수 있다. 자,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전제 조건에서 우리가 한계를 유추를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 조직에는 아까 뭐라고요? 공식적인 그 존재의 이유
포부도 있지만 자, 운영 목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추상적이고 거시적인 포부 그리고 목적도 존재하지만 자, 이것을 잘 운영을 할 수 있는 개별적이고 미시적인 목표도 존재하는데 지금 변환 단계에만 너무 초점을 맞춰 보게 되면은 운영 목표 너무 개별적이고 미시적이고 부분적인 목표에만 치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아까 팀 분위기, 신뢰 풍토 이런 것들 계량화하기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계량화할 수 없다는 그 단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직 효과성에 대한 현대적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전략적 이해관계자 접근법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측정 방법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사람들, 주체는 누구를 의미하죠? 조직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할 수 있는 그 주체로서 자, 다양한 이해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기업의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요구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체들을 우리가 이해관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권리, 다양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는 주체를 바로 이해관계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주주가 있죠. 그렇죠? 대부분은 이제 주주를 많이 생각을 하죠. 주주는 어떤 사람이죠?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주주들은 뭘 하냐면 원래는 본업에 이제 종사하고 있으면서 주식을 사서 전문 경영인 또는 기업에게 뭘 요구하게 되죠? 제대로 운영을 해서 내 주가를 더 높여달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업원도 있습니다. 종업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재화나 서비스를 산출을 해내면서 자, 나의 노력과 나의 시간과 나의 교육, 경험 정도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대한 권리, 요구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객들은 뭘 원하게 되죠? 기업에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 다오라고 하는 권리, 요구사항을 가지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는 당연히 이제 돈 갚아라, 은행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정부는 뭘 요구하게 되죠? 최소 근로조건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법을 지켜라 라고 하는 권리와 요구 조건을 갖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노조 같은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유지, 향상에 대해서 요구하게 되죠. 자, 그리고 지역사회는 뭘 요구하게 되죠? 사회 공헌 활동을 좀 많이 해봐라. 그래서 자, 이윤을 창출을 했다면 그것이 오롯이 기업의 어떤 그 산출물이 아니라 마땅히 기업이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다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회 공헌 활동을 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품 공급업자를 생각을 해보시면 하청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자, 비경쟁적인 그러한 활동보다는 공정거래 그리고 제대로 된 협력의식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자, 이해관계자는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주체들이 인터레스트, 이해 가치, 이해 관계를 가지고 요구하거나 권리하는 게 굉장히 많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1페이지에 이제 그 개념을 보시면 스테이크홀더라고 하는 이해 관계자는 조직 성과에 인터레스트, 이해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내부 외부의 모든 집단 내지 주체들을 의미를 합니다. 이 주체들이 흥망성쇠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각의 요구사항은 이렇게 지금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12페이지의 유용성 그리고 한계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보시는 현대적 측정 방법은 전통적 측정 방법과 다르게 우선 뭐가 다르죠? 굉장히 다양한 관점 그리고 다각적인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제 유용성을 보시면 다차원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과 다르게 이해관계자적 접근에 따르면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한 인터리스트를 가지고 다양한 요구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차원적 접근이 가능하다. 뭐에 비교해서 전통적인 측정 방법인 단면적이고 굉장히 단편적인 그 요구 조건과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다양한 가치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훨씬 더 용이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통상 눈에 보이는 가치 그리고 계량화한 가치보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역 사회가 요구하는 기업의 책임이라든지 공급자가 원하는 공정 거래라든지 즉 기업에게 요구되는 그 법 수준 이상의 합리성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포함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계량적인 부분 그리고 재무적인 부분을 넘어서는 사회적 책임까지 내포할 수 있어서 훨씬 더 고차원적인 평가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유용성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 한계점. 우선은 첫 번째 뭐죠? 너무 복잡하고 자, 이 중에서 우선순위를 꼽아라 라고 하면 이것도 어떻게 되죠? 우선순위 판별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아무래도 이제 주주가 가장 먼저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종업원이 먼저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중요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 판별이 어렵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기업이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따라서 그때그때 중요한 주체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들게 되냐면 전통적인 측정 방법은 뭐죠? 굉장히 단편적이고 단면적이고 명확해요. 대신에 여러 가지 가치들을 복합적으로 우리가 고려해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고 지금 보시는 현대적 측정 방법으로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다차원 그리고 다양한 이해가치 자,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가치들을 내포할 수는 있지만 서로 모순이 될 수 있고 우선순위 판별이 어려울 수도 있고 환경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SC까지 한번 보고 쉬도록 하죠. 자, BSC는 여러분들이 인사관리 시간에 특히 인사평가 시간에 공부를 하는 대표적인 조직 효과성 평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히스토리 생각을 해보실까요? 자, BSC는 뭐의 약어라고 할 수 있냐면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입니다. 그래서 어떤 스코어에 대한 것이냐면 여기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전략으로부터 도출이 되어 신중하게 선택된 몇 가지 지표들을 스코어 카드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업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자, 계획이나 방침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장기 계획과 방침을 고려해서 자, 기존에는 재무적인 지표로만 판단을 했었는데 이게 명확하지 않고 너무 단기 시야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카플란과 노튼이 어디에 부탁을 하게 되죠? KPMG라고 하는 컨설팅 기관에 이제 애플 컴퓨터에서 자, 우리가 재무지표 이외에도 뭔가 조직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이 없을까? 라고 제시를 하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컨설팅 업체인 KPMG에서 일을 하고 있던 소장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의 재무관리 교수라고 할 수 있는 카플란과 노튼이 이제 이 지표를 제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면 재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까 알고 있는 그 생산액, 매출액, 영업이익률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자, 여기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다양한 지표들이 플러스 알파로 있다는 것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객 관점이에요. 고객이 만족해야 재무 성과가 높아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고객 관점의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가 고객 만족도, 재구매율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객이 이제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운영 과정이 굉장히 재빠르게, 한마디로 운영에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내부 프로세스가 굉장히 경제적이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필요가 있다. 자, 그게 바로 내부 프로세스 관점입니다. 그래서 자, 생산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자, AS 서비스의 그 피드백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르게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게 필요하다. 자, 그래서 내부 프로세스 관점의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제품 개발 건수라든지 서비스 기술 그 시간 소요 정도라든지 적송이라든지 리드 타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및 성장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한마디로 개별 구성원들이 숙련도가 있어서 일을 능수능란하게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느냐를 표현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자, 구성원들의 숙련도라든지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 훈련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재무 성과가 좋아지려면 뭐가 필요하다? 고객이 만족해야 된다. 자, 고객이 만족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재빠르게 제깍제깍 운영이 돼야 된다. 자, 그런데 제깍제깍 운영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직원들이 빠릿빠릿하게 숙련도가 높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고, 이게 반드시 단면적인 인과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구성원이 이제 숙련도가 있고 굉장히 어느 정도 역량이 있으면 당연히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영향을 주게 되고 이게 재무 성과도 좋아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해도를 돕기 위한 설명인 것이지 그냥 편면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BSC 같은 경우에는 유용성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균형 성과표는 어떤 유용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애플 컴퓨터사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종전의 고민을 생각을 해보시면 대부분의 기업은 뭐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 재무 성과만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균형 성과표는 지금 보시는 고객, 내부 프로세스, 그리고 구성원의 학습과 성장 관점이라고 하는 다양한 가치, 다양한 여러 가지 균형적인 지표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뭘 우리가 느낄 수 있냐면 다양한 관점, 다양한 전체 효과성을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그 측정에서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측정에서 다양한 관점, 다양한 균형적인 지표를 활용할 수 있겠다. 자, 그런데 이제 마찬가지로 한계점도 존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의 14페이지 한번 보시면 한계점에 뭐가 있냐면 우선은 자, 재무 관점,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그리고 학습 및 성장 관점이라고 하는 균형적인 지표는 참 좋긴 하지만 자,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에는 항상 맹점이 존재합니다. 뭐냐면 계량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서로 상호 유기적으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지표들을 명확하게 구체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재무 관점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선행 지표라든지 아니면 직접적인 어떤 계량화 요소 이것을 구체적으로 밝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 관점,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교한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선은 복잡하죠. 그렇죠? 복잡하고 이 복잡한 여러 가지 시스템 그리고 복잡한 KPI라고 하는 지표를 뽑아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도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자, 뿐만 아니라
BSC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긍정적인 방향에서 KPI라고 하는 지표를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잘못 운영하게 되는 경우에는 단순한 지시 통제의 수단으로 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지시 통제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운영에 문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실 균형성과표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는 그렇게 많이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인사관리 시간에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때 좀 얘기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은 이제 올 게 왔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자, 경쟁가치 모형과 관련해서는 설명드릴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15분 쉬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